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 방문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펠로시 의장 행보 하나하나 국제사회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위상 또 상징성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서열 3위, 미국 정치에서 서열 3위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거의 바이든 대통령 수준의 그 중요도를 가진 인물이라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이도 1940년생으로 나이가 많은데 이미 그렇다면 미국 여성 정치인 중에 전설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1991년부터 행동으로 중국 독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치적 행동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91년에는 그天安門에서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중국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도 가깝게 교류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그 전체적으로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위상도 무척 높고 상징성도 대단히 강한 인물인데 이번에 특히 대만에 방문했다가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미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 타이완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예. 끝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네. 타이완 방문에 대한 공식 일정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다 계획이 됐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죠. 네. 그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좀 말렸던 그런 그 상황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면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국의 입장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 또 중국과의 관세, 경제 문제 등 복잡한 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관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미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본인의 30년 정치 생활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가게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한국에 온 거는 원래 일정에 따라서 오게 된 거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 타이완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가고, 네. 그 순방은 사실은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순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타이완을 감으로써 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우려할 정도로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 특히 오늘 중국이 바로 대만 해역에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군사적 긴장 실력 행사로 이어지고 높아져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중국이 예고한대로 따르면 7일까지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 훈련이 굉장히 위협적인 훈련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타이완 전체를 포위하는 모양새를 가졌고요. 네. 또 오늘 두 번 장거리 실탄 사격, 한 번은 탄도 미사일인 거고 하나는 장사정포, 다연장포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분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대만 해협의 중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을 그은 선인데요. 예. 이 선을 넘어섰다라는 그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을 넘어섰다고 반드시 대만의 영해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일부 보도에 의해서는 영해가 보통 12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으로 20km 정도까지도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굉장히 고강도의 무력 시위는 분명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 해협 전체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거의 명확해 보이고요. 그러면 중국의 반응을 보면 미국의 도발이다, 정치적 도박이다, 이 대만 방문 자체를요. 예. 경제적, 외교적 다방면으로 이 긴장 고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게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역동도 얽혀갖고 이것이 더 파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 10월로 예상이 되는데, 그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사면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도 내부 상황이 안 좋죠. 예.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좀 실패한 정책이고, 네. 경제도 안 좋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 저지를 사실상 펠로시 의장이 갔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네. 뭐 비슷한 맥락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 세력,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부 결집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 부분은 중국 관영 매체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을 가는 그 비행 항로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은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엔 말렸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시작된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11월 아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중 정책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 내에서도 있거든요. 중국에 약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이 공화당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11월 선거에서 본인이 이기면 하원 의장이 되거든요. 공화당이 이기면. 네. 그럼 곧바로 대만으로 가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과 네. 미국이 다 국내 정치적인 역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타협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거죠. 네. 그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 전개에 따른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다라고 아, 생각이 되는데요.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반도체 동맹 칩4를 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네. 한국에 참여를 하던 불참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 아, 이제 그런 식의 그 제로섬 게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도 당분간은 서로 간의 강경 조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에 반하는 정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민국도 가입하라는 그런 요구.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선택을 8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할 것으로 보시고요. 예, 뭐 약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 미중 간의 갈등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뭐 예. 길게는 한 세대 3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강요하는 제로섬 게임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안별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큰 원칙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는 원칙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국한테는 한국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일종의 좌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방향성과 좌표가 중국의 마음에 다 들지는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하게 원칙을 갖고 계속 간다면 중국도 그것을 일종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칩4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다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반발하게 될 거고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렇게 책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대화에서도 그 약간의 서로 그 방점이 좀 다른 부분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화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간 개념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윤 대통령 얘기한 것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이 더 중요하니까 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아하, 네. 앞으로 대한민국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양측을 통해서 우리가 양측 다의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원칙을 정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미국의 많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른바 이제 그 동류 국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좀 힘을 합쳐서 네. 가치의 질서를 끌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